일단은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을 때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텨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상을 예고를 하고 나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하락했다는 얘기죠. 조정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기간부터는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지만요. 전 중산층 이해합니다. 아니, 월 600을 버는데 중산층이 아니라고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다. 이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월 평균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무려 91%,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나는 중산층 이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아예 13%는 하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월 600만 원이면은 상당한 소득인데 말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이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산소득이 더 빨리 커져버리면서 따라잡지 못하는 격차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은요, 근로소득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 그 나라 경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 부디 내년도 이 통계청 통계에선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요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라는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5일 목돈연구소는 이 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은입니다. 언젠가는.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듣고 오신 첫 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저의 최애 노래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당구장에 좀 꽤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때 당구장에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상은의 언젠가는이 저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 제가 항상 잘 쳤다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 지금 많은 정말 대한민국의 응답자분들이 나는 중산층 이상이다. 언젠가는 또 이런 우리 사회, 우리나라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어요. @ SBS 빅머니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 사기 실화 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있죠.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이후에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건데 네. 계속 대기할 때부터 힘들었다. 요리하느라고 힘들었다. 네. 왜 하청환 본부장이 요리를 하죠? 저희 집이 큰 집인데 네. 어머니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전 담당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전이요? 네, 그래서 전을 제가 다 부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장도 좀 같이 봤어요. 고기 사는 것부터 이제 야채들 다 하는 장도 보고 이제 짐꾼도 좀 하고 이제 전도 다 부치고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명절 증후군을 조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청환 본부장이 형제죠? 네, 형이 있습니다. 형은 이제 결혼하셨고. 네, 형은 결혼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하창원 본부장에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까? 일단은 할아버지가 네, 이제 결혼해라. 좀 얘기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다짐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효도가 다른 게 없죠.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연애까지 안 하고 있는 줄은 모르시죠? 지금 3년 넘게 지금 홀로 지내고 있는 걸. 좀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상황은 알고 계신다. 자, 우리 주식과 연애하고 있는 하창원 본부장, 설 연휴 때는 전도 붙였고요. 네. 정말로 지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남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과 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이라고 해서 이제 FOMC죠. 네, 이제 연방 이제 은행인데 거기 FRB.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선제적으로 연말에 좀 금리 인상을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도대체 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나라와 이제 연준부터 좀 알아볼 건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뉴스나 이런 이제 매체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다 아니에요. 물가 올라가지고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거의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경제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용 부분에서 이제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좀 커지게 되는데 사실 경제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고용 쪽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지금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때가 됐다. 네,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물가가 그렇죠. 장난 아니죠.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이런 차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축 속도를 좀 맞춰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차이를 그래도 이제 미국이랑 한 1%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는데 금리에 대한 이런 차이 메리트가 없으면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 차가 적을수록 좀 이제 차이가 있을수록 좋은데 이런 프리미엄에 따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금리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화잖아요. 그럼 미국은 달러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돈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원화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쪽으로 끌어올려면 미국보다는 이자를 한 1%포인트는 더 줘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좀 금리도 많이 올리고 미국보다는 더 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도 몇 차례 올리다가 실패한 것이 실물 경제가 못 버텨줄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물적인 경제 측면이랑 또 이제 금융자본 흐름 관점으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이 큰 국가에서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좀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미국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앞서서도 금리 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긴축 통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축 통화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같이 따라주면은 매력도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 흐름들을 좀 같이 유지를 못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의 유출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런 인상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훨씬 금리가 높지 않잖아요. 미국보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전반적으로 돈들은 다시 뭐 네. 세계의 현재 탑 뭐 중심지죠. 그렇죠. 미국으로 다시 달러를 가지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두려운 것은 시중 돈이 마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속속 그렇죠. 다시 은행 금고로 들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4%대도 나오고 있고.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 자체의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요구 수익률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이제 투자 성향을 또 찾아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다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빚이라든가 대출 차원에서도 또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게 올라가면 대출 이자도 더 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뭐 주식 부동산은 위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전체 캐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요것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막 1,200원 막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은 더 금리를 빠르게 많이 올려야 된다. 그렇죠. 환율에도 영향을 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 자금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원화 약세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환율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면서 사실 수출이 안 좋아졌어요. 수출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좀 메말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굉장히 좀 많이 유지를 했고 일본에서도 이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찍어내는 움직임들이 양적 완화가 결국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엔화 약세를 유도했죠. 일본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버티기 위해서 유지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본의 사례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이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금리라는 게 결국 돈 값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금리 막 올리면은 그래도 원화에 대한 인기는 높아질 테니까. 높아질 수 있죠. 네. 원화를 좀 찾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관리하려고도 또 금리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 인상의 과거 패턴과 현재 흐름들 그러면서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난번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고용 부분이 엄청나게 일단 세다라는 부분이에요. 고용 부분. 그래서 고용 시장 자체가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우로 봤을 때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완전 고용에 대한 기준이 뭐 명확하게 공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 의회 예상국 추정 지표에 따르면 4.4에서 4.5%인데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실업률이 3.9%였거든요. 완전 고용이네요. 그렇죠. 완전 고용에 거의 근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5%대이기 때문에 이 완전 고용 수준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지금 오히려 고용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힘 자체가 충분히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에 대한 좀 강한 의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이뤄내고 있고 이제 또 그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7년 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5.7%인데 이 3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델타가 이제 확산이 됐을 때 그때가 좀 경제 성장률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만회를 하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경제 성장률
인플레에 대한 그런 지표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런 금리 인상을 했을 때랑은 굉장히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전 금리를 한번 미국이 올리려고 시도했었던 때가 또 올렸고요. 2015년, 2016년 이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 현재 아직 금리는 안 올렸지만 이제 올 3월부터 올린다고 하는데 고용도 훨씬 좋고 그렇죠? 네. 경제 성장률도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탄탄합니다. 반면에 좀 우려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쵸,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 그에 비하면 뭐 비교 안 될 정도 높은 이제 이런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이제 현재도 막 금리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 막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이 오히려 주식 시장에 좋아요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지? 아니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막 긴축 공포 때문에 주가도 빠지고 다들 덜덜 떠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얘기를 하질 하는데 오늘 하청원 본부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데이터 자체가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차례가 1990년대부터 본다라면 총 5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존스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들이죠. 상승률이 그 이제 인하기 때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스닥이 이제 평균 수익률이 102%, S&P가 약 62%, 다우존스가 54.9%가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인하기 때는 다우존스가 23%, 그다음에 S&P가 21% 정도, 그다음 나스닥이 32%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 자체가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을 때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텨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상을 예고를 하고 나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하락했다는 얘기죠. 조정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기간부터는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쭉 할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가가 올랐던 시절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역설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막 빠지거나 막 요동을 치면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주식 시장이 물론 무조건 그렇게 이제 남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박수 칠 때는 사실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모두 다 힘들어할 때는 오히려 매수를 했을 때 좋았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워낙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그런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좀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나도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좀 잘 버텨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좀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올린 거예요 금리를. 네. 근데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네. 오히려 그럴 때 저는 이제 접근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전략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놔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딜레마는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상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플레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 진짜 역대 못 보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온다면은 정말 또 패닉 시장이 한번 올 수가 있는데 아마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조금 눌리더라도 지금 현재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에서 시장이 좀 하락해도 네, 연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점도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스탠스, 현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여간 지금까지 패턴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네. 경제도 좋았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주가도 올랐고 오히려 이제 그 끝에서 무너지고 금리를 쭉 인하할 때는 네. 계속 주가도 함께 밀리는 그런 패턴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금도 맞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맞아줬기는 좋겠으나 네, 무조건은 아니니까요. 네, 무조건은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도 지금과 같은 인플레가 계속된다면 물가를 못 잡는다면 네. 계속 또 금리는 올려야 될 텐데. 그렇죠. 과연 실물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네.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었으나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지금. 네. 당연히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는 업종에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산업, 네. 에너지주들이 증시를 좀 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주, 네. 고물가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래서 이제 1차, 2차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 섹터별 평균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상위 7순위까지 보시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정보통신 미디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의료 장비,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에서 음식료 부분이 또 특히나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증권, 보험, 네, 이쪽 그리고 에너지 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건자재 쪽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경기 방어주 섹터가 좀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료 장비 헬스케어가 네.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또 선방했네요. 미국은. 네, 미국은 네, 항상 이때가 좀 좋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이나 이제 증권이나 이런 종목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이제 수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 되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너지나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 결정권이 있는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랑 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이 네. 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물가주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좀 보면 역시 금리 인상기니까. 네, 그렇죠. 네, 은행, 보험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 네. 필수 소비주, 네. 식음료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의료 장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우리는 안 지금 했는데. 바이오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제약 바이오가. 네. 네. 약간의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좀 다를 수는 그렇죠. 있지만 미국과 우리의 차이. 네, 그래도 공통적으로 뭐 금융주라든지 뭐 에너지 네, 이런 필수 소비재 쪽은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청환 본부장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네. 꼭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럼요. 네, 정승환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